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50일 남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선거인 만큼 각 당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였다면 이미 각 당 후보가 정해져서 공약과 비전을 놓고 평가받아야 하지만 이제야 당내 후보 경선 레이스를 막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후보 등록도 하기 전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유력 주자들이 경선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불참으로 흥행전선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관측도 있습니다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설 준비된 후보라며 오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도 사실상 출마 후보가 확정됐는데 오늘 뉴스9 본격적으로 막 오른 조기 대선 이야기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희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 사무실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캠프의 별칭인 무대홍을 외칩니다. 홍준표! 무대홍! 홍 전 시장은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번이 세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자신을 준비된 후보라고 소개하면서 5개 재판을 받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의 대결이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내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북 안동에 이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를 방문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을 경제전쟁 1티어라며 내일 비전 발표회를 예고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고향인 부산을 찾아 글로벌 해양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산의 아들, 지역을 키우는 사나이, 저 안철수, PK와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나경원 의원은 경선 과열을 우려하는 이 전 대통령에게 통합 경선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승복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분산해서 선대 본부장을 맡고 통합해 가는 그런 경선도 만들어가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위치에서 할 일을 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는 후보는 현재까지 모두 8명으로 서류 심사와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22일 4명이 2차 경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던 유승민 전 의원이 탈당 후 대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무소속 출마나 제3지대 신당 창당 방식이 거론되는데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들과의 연대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제3지대 연대에 일단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이 탈당 뒤 대선에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지난 주말 참모들과 경론 끝에 출마 쪽으로 결심하게 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 안팎 인사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하고 깊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무슨 결심을 한 건 아닙니다. 유 전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힐 경우 무소속 출마 외에도 제3지대 정당을 창당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됩니다. 민주당 경선에 불참을 선언한 김부겸 전 총리와의 연대 가능성도 나옵니다. 여기에 오늘 경선 거부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과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까지 가세할 경우 중도 빅텐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북 안동에서 험수된 고 두봉레나도 주교 장례인 미사에 국민의힘 김문수 전 장관과 나란히 참석한 이준석 의원은 연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연대를 언급하거나 아니면 단일화를 언급하는 등의 정치적인 이야기는 지금 대구 경북 시도민을 위한 예의가 아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후보까지 반 이재명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인 만큼 타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도 내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에 나섭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AI 반도체 업체를 찾았는데 경선보다 본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잇따라 찾아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택한 곳은 AI 반도체 관련 업체입니다. 매드맥스 영화의 퓨리오사 있죠? 예. 그거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가요? 해당 업체는 고성능 AI 추론칩의 강점을 지닌 기업으로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의 1조 원 인수 제안을 거절해 화제가 된 곳입니다. 이 후보는 AI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자 미래 일자리의 핵심이라며 AI 산업 100조 원 투자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성장 이슈를 내세워 경선보다는 본선을 겨냥한 외연 확장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잇따라 참배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모두 몸담았던 민주당의 적절한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탄핵 과정에서 참여했던 제정치 세력들이 국정 운영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김동연 후보는 2035년까지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40만 청에 더 강하고 효율적인 기술 집약형 군대로 전환. 또 다른 비명계 주자로 꼽혔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민주당 압도적 승리에 모든 걸 바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민주당이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하는 경선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알려진 방식이죠. 당장 김두관 전 의원이 반발해 경선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로 치를 걸로 보입니다. 고승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리당원 50%와 국민의힘 지지자를 제외한 여론조사 50%로 후보를 뽑는 21대 대선 경선 특별당규가 가결됐습니다. 90%가 넘는 중앙위원과 권리당원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찬성 96.56%, 반대 3.44%로 과반 이상이 찬성하였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기존보다 커진 경선 방식이 확정되자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며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좋을지 숙고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경선 방식 변경을 비판했던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선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경선룰 정해진 것 따르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을 가리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당당히 경선에 임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당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하루만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의 1강 2약 구도로 경선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4개 권역으로 나눠 12일 동안 순회 경선을 진행한 뒤 오는 27일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지난 주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 이후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이 보수 진영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자신은 출마 여부에 대해 일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통상 대응을 포함한 국정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까지 설명하며 필요하면 다시 직접 소통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는데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안보 전략 TF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통화에 매우 만족했다며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상세한 설명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한국과 일본, 인도 3개국과 협상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90일간의 상호관세 적용 유예와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재조정 정책이 발표됐다는 겁니다. 장관급 협상단의 신속한 방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의 추가 소통도 예고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대행에게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고 한대행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대행은 오전 국무회의에선 통상 대응이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주미대사 출신의 통상 전문가란 기반을 바탕으로 대선 차출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 정부 관계자는 줄곧 마지막 소임이란 표현을 써왔다며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한 표현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총리실 안팎에선 한대행이 관세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가시적 성과를 보인 뒤 출마 여부를 확정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차출론이 불거지자 총체적으로 나서 견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을 써가며 한대행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대통령 병까지 언급했습니다. 다만 위협 수단으로 활용하던 탄핵 카드는 꺼내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건지 고유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미국의 민간국가 지정 발효를 하루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음 대통령은 나인가란 뜻의 난가병에 걸려 정부가 늑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다고 비판했습니다. 권한대행들이 다들 난가병에 걸려 있으니 제대로 대응을 했겠습니까? 최고위에 참석한 지도부 8명 중 6명이 한 대행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내란 승계 후보부터 후한무치의 극칠한 원색적 표현이 이어졌습니다. 헌법 무시, 영어 과시, 후한무치, 부인의 무속 친화설은 윤석열 판박이이고 들러리용 윤석열 아바타로는 딱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빈집털이범으로 변모해서 나라를 통째로 털어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을 볼모로 한 대권 간보기가 도를 넘어선다며 탄핵을 유도해 출마한다는 핑곗거리도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실제 재탄핵 추진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자칫 역풍을 부릴 거란 우려와 함께 헌법재판관 지명이란 탄핵 요건도 당장 성립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당내에선 탄핵하자는 사람이 대다수라며 언제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공세 수위도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경선 주자들이 일제히 한덕수 차출론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당 지도부도 자제를 촉구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한대행의 출마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 내부 기류는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에 한동훈 전 대표는 당내 기득권 세력의 패배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본격적인 경선을 앞두고 흥행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경선에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당내에서 철부지 같은 일부가 문제라며 한대행은 경거망동할 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대선을 공정 관리해야 할 직무대행입니다. 그걸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몰상식입니다. 주자들 사이에선 경선 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출마 여부에 대한 말씀도 없으신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가정을 전제로. 김문수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도 한대행 출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불출마까지 이어지면서 당 지도부에서도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출마할 의사가 없는 분에게 계속해서 당의 경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만 박수영 의원은 한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의원이 50여 명에 이른다며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다른 사람들로는 좀 위험하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제 제가 접촉을 해서. 한대행은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8.6%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 만에 내란 혐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12명의 검사가 나서 국헌문란 폭동이라고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재판 내용 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12명의 검사를 투입해 67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고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내란죄 성립을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번처럼 비폭력적이고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몇 시간의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건 법리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 병력을 투입한 거라며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군 투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오늘 재판에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이 출석해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 내에 인원들을 끌어내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다. 재판부는 총 38명의 증인을 부르겠다며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연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주장을 100분 가까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검사 경력을 언급하면서 공소장이 양만 많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만 가득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때 8번에 걸쳐 총 156분 발언했던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도 총 93분간 직접 발언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할 때 활용한 PPT를 다시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구체적인 페이지를 적시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3월경 안가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선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야당의 폭주에 맞선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내란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검사로 26년간 활동한 경력을 언급하며 검찰 공소장의 논리 구조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분량만 방대할 뿐 조서 내용을 모자이크하듯 이어붙였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통했던 사령관급이 아니라 영관급인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을 검찰이 첫 증인으로 부른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들이 경찰, 검찰, 군검찰 등을 10번 이상 돌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오늘 재판정 표정은 어땠을까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처럼 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에게는 허리 숙여 공손히 인사했습니다만 검찰의 정치인 체포 주장에 대해 상당히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출발한 검은색 차량 행렬이 7차선대로 맞은편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합니다. 차량들이 법원 동문을 통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 20초 남짓이었습니다. 법원 앞에 모인 20여 명의 지지자들이 환호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따로 인사를 건네진 않았습니다.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평소 즐겨 입는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허리 숙여 재판부에 인사한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 도중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계속 이어가자 지규현 부장판사가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직접 변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평소처럼 손동작을 크게 했고 중간중간 언성을 높이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 중 소총과 케이블 타이 준비를 지시했다고 언급할 땐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했다는 혐의를 반박할 땐 주먹으로 책상을 쾅쾅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윤입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봄답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곳곳에 강풍이 불고 눈발이 날렸습니다. 특히 10cm 이상 눈이 쌓인 강원 지역에선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해발 1100m 산 능선부터 아래로 이어지는 산기슭이 온통 하얗습니다. 푸른색이어야 할 고랭지밭도 온통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봤습니다. 잎이 꺾이거나 색이 노랗게 변해 23,000제곱미터 규모의 산마늘밭이 엉망이 됐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치워야 뿌리와 잎이 드러날 정도로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수확을 사흘 앞둔 농민은 망연자실합니다. 올해 또다시 이런 피해를 입었어요. 2억 원 정도의 이제 매출을 올리는데 지금 그걸 전체를 포기해야 할. 오늘까지 10cm 안팎의 눈이 내린 강원 산지에서는 두릅, 사과 등 농작물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영하 6도, 7도 이렇게 내려가면은 비닐캡을 씌워도 손이 올라온 거는 아무래도 냉해 피해가. 도심은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피스텔 꼭대기에 외장재가 뜯겨나가고 나무가 쓰러져 가정집 지붕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주말과 휴일 전국에서 접수된 강풍 피해만 574건에 이릅니다. 북서쪽에서 차가운 전리 저기압이 떨어져 나와 한반도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갑작스럽게 이제 섞이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요란한 날씨가. 이 때문에 오늘도 강원 산간과 전남 구례 등에는 대설주의보가, 제주와 서남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전국적으로 강풍을 동반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TV우선 이승훈입니다. 광명 신안산선 사고 나흘째입니다. 하지만 실종된 작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색 진입로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고 인근 초등학교는 안전상의 문제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굴착기는 쓸러내려간 토사를 조심스레 퍼올립니다. 지하 40m까지 내려가는 수색로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위험 요인을 제거하면서 현장 상황 판단 후 구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산더미 같은 잔해물로 안전사고가 우려돼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수색로를 확보하지 못했고 구조대원 투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종자 수색 현장엔 이렇게 강한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인근 초등학교는 내일까지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안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인데 균열이 생긴 운동장은 방수포로 덮었습니다. 이제 워킹맘이니까 좀 불편하긴 해도 일단은 학교가 안전하고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가는 게 먼저니까. 어제는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돼 현장 인근 주민 38명과 상가 4곳에 대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은 착공 전부터 집안 침하 우려가 있었다는 보고서도 뒤늦게 공개돼 논란입니다. 지난 2019년 민간 투자사의 환경 영향평가에서 대규모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집안 침하 등 구조물의 안정성 문제를 지적받았고 환경부와 경기도가 대책을 요구했는데도 미흡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실종자 구조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오늘도 서울과 부산 등 곳곳에서 싱크홀, 즉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신안산선 신풍역 공사 현장 주변에선 도로가 볼록 솟아올랐는데 주민들은 언제 발밑이 주저앉을지 모른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볼록 솟아오른 도로를 차량들이 꿀렁이며 지나갑니다. 버스는 크게 기우뚱한 채 회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안산선 신풍역 공사 현장 주변 도로 모습입니다. 불안은 항상 느끼고 살죠. 출렁출렁하잖아요. 보니까요. 올라갔다 내가. 구멍차지 지나갈 때 움직이니까 아이들이 이러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 이곳 신안산선 신풍역 공사 현장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명시 공사 현장과 10km 떨어진 곳입니다. 시민 불안에 영등포구청장까지 현장 점검을 했지만 교통 통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도로 침하와는 무관하고 공사 과정에 철판을 덧대면서 생긴 경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땅 꺼짐으로 배달 기사가 사망한 서울 강동구에선 어제 20cm 크기의 싱크홀이 또 생겼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배달 기사가 놀라 신고했습니다. 사실 도로에서 사실은 조금 빨리 달릴 때도 있고 그런 게 갑자기 생기면 저희들 대처하기가 위험이죠. 저희. 싱크홀이라는 게 또 언제 어디서 또 발생할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포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마포구 애호개역 인근과 오늘 관악구 삼성동에서도 땅 꺼짐과 도로 균열이 발생해 경찰이 한때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보셨듯 싱크홀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우리의 발 밑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 사고가 반복되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앞서 수도권 소식 전해드렸는데 부산에서도 이틀 연속 싱크홀이 발생했다고요. 네, 부산도시철도가 사상역과 하단역을 연결하는 공사 구간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이 인근에서는 전신주가 내려앉으면서 불꽃을 내뿜기도 하고 도로 한가운데가 내려앉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연이어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제 목숨이 이제 저희 직원들도 있고 일하는데 왔다 갔다 무너지면 저희 생활에 지장이 있고 이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죠. 서울과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싱크홀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데 2020년부터 5년간 1,349건이 발생했고요. 경기도가 300건 가까이로 가장 많았고 광주, 부산,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1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은 뭡니까? 네, 2014년부터 국토부가 파악한 통계를 보면 가장 큰 원인은 상하수도관 손상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굴착공사 후에 땅을 메우는 다짐공사가 불량했던 경우와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통상 싱크홀은 집중호우기에 많이 일어나는데 최근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는 사례도 많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낡은 상하수도관이라는 건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상하수도 괜찮은 겁니까?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설치한 지 20년 넘은 노후수도관은 38%가량인데요. 서울은 68%, 부산 49%가 20년 넘은 수도관으로 도심 지역일수록 개발이 빨랐던 만큼 상대적으로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표면에서 1에서 1.5m 정도로 얕게 침하된 경우는 이런 노후 수도관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보면 철도, 터널 이런 공사 현장이었는데 이런 공사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네, 앞서 보여드린 부산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에서 3년 동안 일어난 땅꺼짐 사고를 표시해 봤는데요. 10건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깊은 지하를 파괴되고 집안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시공을 하다 보니 깊이가 깊은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목공사하면서 그 지질에 맞는 토목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을 하면서 난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땅이 꺼질지 알 수 없잖아요. 정부가 어떻게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국토안전관리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표 투과 레이더 장비는 올해 3월 기준 10대에 불과하고 인력도 12명뿐입니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검사를 요청하고 나서 현장 조사를 하는 데까지 120일가량이 걸리는데요. 전문가들은 각 지역의 집안 상태를 미리 조사해 놓는 게 기본이라고 했고요. 대형 공사 시에는 문제 상황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집안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지하 굴착 공사를 할 때 어떠한 변이가 이상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관련된 부처 그런데 실시간으로 경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비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고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금 김 기자가 말한 대책들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듯합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관세 정책을 놓고 말을 수시로 바꾸고 있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내용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기업엔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수출 중단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관세 발표를 당초 오늘에서 다음 주로 다시 미뤘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That's right, but the tariffs will be in place in the not distant future. But we'll also talk to companies. You have to show a certain flexibility. 지난 12일 관세국경보호청이 스마트폰, 컴퓨터 등은 상호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뒤 관세 정책 후퇴 논란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제품에는 반도체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관세 예외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품목들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입장입니다. We need to have semiconductors, we need to have chips, and we need to have flat panels. We need to have these things made in America. 미국의 145%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중국에서 전량 정제되는 히토류 6종과 히토류 자석의 수출을 중단한 겁니다. 미국은 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필수인 히토류의 중국 수입 비중이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전 세계의 히토류 공급 차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각국의 미국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가장 먼저 부딪힌 캐나다와 멕시코는 물론 유럽과 중국에서도 미국산 불매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70년대 캐나다의 영웅 캐릭터가 트럼프 대통령을 혼내줍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이후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We're getting more and more calls from Canadian companies who are expressing some keen interest in capturing, largely because of what's happening between America and Canada at this very time. 캐나다 상점들은 미국산 위스키를 치워버렸고 국민들도 미국 물건 안 사기에 적극적입니다. I don't do that anymore. Why should I be helping the U.S. economy?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세계 각국에서 애국 소비가 번지고 있습니다. Pues obviamente con todo lo que pasa con Estados Unidos, las nuevas tarifas de aranceles, obviamente se trata de consumir más lo que tenemos aquí en México, ¿no? 유럽에선 미국 여행까지도 줄었습니다. Is anyone coming to America to buy American? Nope. 미국과 기싸움 중인 중국에선 인플루언서 같은 개인을 넘어서 기업까지 미국산 불매에 가세한 양상입니다. 관세 타격은 미국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Definitely worries me. This 10% definitely scares me. 미 CBS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63%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 추진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75%는 단기간에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공모 정당이란 주장까지 하며 몰아붙였고 국민의힘도 크게 반발해 몸싸움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지만 대선을 앞두고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한 듯합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생 현장 점검을 이유로 대정부 질문에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작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고 민주당은 우 의장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도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라고 한덕수 대행이 본인 입으로 직접 발표한 발표문이에요. 이때와 지금은 대통령께서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하고 완전히 거리된 상태하고 상황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탄핵을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고 한 대행을 엄호했습니다. 권한 대행은 대한민국 국정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고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헌법상 법적 권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은 내란 공모 정당이라며 해산하고 사과하라고 하자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공모 정당으로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민주당 의석으로 넘어가 언쟁을 벌이며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질 뻔했지만 주변 의원들이 만류했습니다. 이 여파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대정부 질문은 5분가량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 밖으로 나가주세요. 내일은 경제 분야 질문이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최성목 경제부총리가 출석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 출마 선언을 한 홍준표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후보님 이번이 대선 도전 세 번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현역 단체장 중에 유일하게 사퇴를 하셨습니다. 결국은 배수진을 쳤다는 건데 지금의 소회 어떠십니까? 배수진이라기보다도 대선 출마하면서 돌아갈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두고 나오는 게 대구 시민한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에 대한 대책은 다 세워놓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탄핵 소추를 하고 난 뒤에 만에 하나 2017년도처럼 탄핵 사태가 일어나면 그때는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대비해서 3개월 동안 준비를 다 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대구시장이 돌아갈 수 있게 시스템 정비도 하고요. 그러셨군요. 자, 오늘 출마 의견에서 이제 선진 대국을 만들겠다 그러셨습니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선진국까지 왔죠. 물질적으로는.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선진국이라고 자부할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G7의 세계 선진 대국으로 우리가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를 7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체제를 갖추어야 됩니다. 네. 최근의 사태를 보면 이게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죠. 국회 사태도 그렇고 오늘도 보세요. 국회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죠. 네. 예. 자,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벌써 두 번째 출마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19대 때인데 24% 득표하셨습니다. 네. 후보가 좀 갈라지기도 했었고요. 그때와 지금 어떻게 다를까요? 박근혜 탄핵 때의 본질은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의 탄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탄핵은 좀 틀리죠. 네. 지금의 탄핵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국민의힘이나 한국 보수 우파 진영에 대한 탄핵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근혜 탄핵 때는 당 지지율이 4%에 불과했죠. 그리고 보수 진영의 언론들도 우리 당을 해체하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은 비슷합니다. 그것은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이나 우리 당이 탄핵된 게 아니고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선거 환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근데 후보님 개인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대선이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뭐 유일한 후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어떤 자신감이십니까? 강점이 뭘까요? 한 사람은 범죄자고 예. 나는 그런 일이 없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네수엘라로 가죠.
국민들이 그 선택 못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2002년도 예. 대선 때 이해창 후보 지지율이 35에서 38% 7년간 계속됐어요. 근데 막판에 그게 뒤집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2002년 대선 때 이해창 지지율 경고함에 비해서 네.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거기보다는 못 미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한 사람이 후보가 되면 판이 바로 바뀌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이번 대선은 어쨌든 윤 대통령 탄핵 때문에 생긴 대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가 빠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우리 홍 후보님은 탄핵에 반대를 하셨잖아요. 근데 탄핵을 잘했다는 여론이 높은 건 또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 홍 후보님이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왜 내가 돼야 되나? 제가 주장한 것은 계엄은 반대했지만은 네. 탄핵도 반대를 했습니다. 계엄은 실질상 피해는 없었어요. 예. 헌법에 위반됐지만은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탄핵까지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느냐. 네. 그런 취지에서 내 반대를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탄핵을 찬성한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리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은 탄핵 대선이라고 나는 보지 않고 네. 탄핵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이제는 나라의 틀을 바로잡는 그런 대선이 되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의 성격을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그런 프레임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뭘로 치러야 됩니까? 이재명 정권이냐 홍준표 정권이냐 네. 아마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국민들의 선택지가 어디로 갈지 예. 그것은 국민들에게 선택에 맡기는 그런 선거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아까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중도 외연 확장력이 과연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또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 홍 후보님은 2030 청년들 특히 남성들에게는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게 강점이긴 한데요. 그 외에 어떤 식의 외연을 확장하시려고 합니까? 나는 그게 지금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정치가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대결 정치입니다. 좌우 대결 정치입니다. 보수 진보의 진영 대결 정치인데 그것을 좌우 공존 정치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면서 네. 좌파 정책도 도입을 많이 했고 우파 정책도 도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 진영에서 큰 거부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관심이 이제 빅텐트론입니다. 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출마가 뭐 어불성설이다는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홍 대표님이 홍 후보님이 뭐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반 이재명 연대는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거는 정치력이 좌우가 되겠죠. 정치력이 좌우가 되겠죠. 30년 했습니다. 광우병 사태 때 2008년도 네. 대한민국이 난장판날 때 그때 내가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나라를 안정을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의회주의자입니다. 네. 국회의원 5번을 했어요. 그래서 대화, 타협, 소통으로 여야 화합으로 그렇게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결국은 단일화를 추진할 생각도 있으신 거죠? 만약에 후보가 되시면. 단일화를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든 하시겠다? 그렇죠. 예. 단일화를 추진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네. 최종 후보가 되면 보수 빅텐트를 만들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972년 뮌헨 올림픽 농구 결승전입니다. 미국이 소련에 졌습니다. 올림픽 통산 64연승의 드림팀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경기 종료 직전까지 1점 차로 이기던 미국은 심판이 3초씩 2차례나 경기를 연장시키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올림픽 정신을 망가뜨린 농구 역사상 최악의 오심이었습니다. 여야가 대선 후보 경선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신화를 가져왔던 국민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당을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확실히 유리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죠. 비명계 주자들이 반발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국민 경선은 아름다운 전통이자 또 자부심이었는데 들러리 경선 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이다. 결국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 포기를 선언했고 22대 총선 공천대가 떠오른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진통이 큽니다. 민주당과 같은 방식으로 최종 후보를 뽑습니다. 게다가 양당 모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뒀습니다. 다른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빼고 후보를 정한다는 거죠. 본선 경쟁력보다는 당심을 우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 강성 지지층, 그들만의 리그란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 확장성이 큰 후보들이 경선에 나설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보수의 영토를 중원으로 넓히기는커녕 점점 쪼그라드는 행태가 할 말을 잃게 한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포기를, 오세훈 서울시장은 역시 비슷한 이유로 아예 대선 출마를 접었습니다. You commented on Nazi methods, foul fighting. You'd sooner accept defeat than victory if it could only be won by those methods. 정정당당한 전쟁을 주장하는 영국군 클라이브 대령에게 독일인 친구 테오는 그러면 나치에게 패배할 거라고 충고합니다.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물론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이보다 우선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겪어본 대권 싸움에서 당의 색깔을 앞세우기보다는 본선 승리가 가능한 후보를 뽑았던 게 사실입니다. 일극체제로 불리는 민주당은 이리 하나 저리 하나 큰 이변은 없을 걸로 보이지만 1%의 불확실성까지 배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중도에 호소해야 할 형편에 지지층 위주로 후보를 뽑는 게 최선이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이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누구든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내세워야 이기는 길이 될 겁니다. 4월 14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머시 중헌디였습니다. 종일 쌀쌀한 날씨 속에 눈과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함양에서는 벚꽃 위에 눈이 내리면서 벚꽃 터널이 눈꽃 터널로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겨울과 봄 두 계절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와 내륙 곳곳에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에는 5에서 10mm, 중부지방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8도가량 낮겠는데요. 서울 2도, 춘천, 영하 1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6도, 대구 17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4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